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이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윤 전 의원이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 징계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전한길 씨에 대한 당권 주자들의 시각차가 뚜렷해서 전당대회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치권 쟁점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 이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도 윤 전 의원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다 이렇게 논평을 내셨어요. 네,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로부터 자유로워진 그 날을 기념하는 날에 윤미향 씨가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대로 횡령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적으로 폭로를 했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어린이날에 아동 성폭 행범인 조두순을 사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더 들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윤미향 씨는 수감이 된 상태도 아닙니다. 다른 말로 사면의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굳이 사면 복권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저희가 설마 민주당이 윤미향 씨를 출마시키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윤미향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사면의 목적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금 민주당 내 옹호하는 분들까지 계시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정말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이고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다라고 하는 모든 행보들이 결국에는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한 것밖에 안 된다. 그런 자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은 4년을 끌었고요. 윤 전 의원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뒤에야 당선 무효형의 확정 판결이 났죠. 이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9개월 정도 만에 지금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킨다. 이거 지금 뭐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뭐 다소 빠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지난 정부 때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사면들의 예에 비추어서는 그렇게 빠르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지난 2022년이었죠. 그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법원 확정 판결 3개월 만에 특별 사면을 통해서 복권시키고 그 보궐선거에 출마시켰습니다. 이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3개월 만에 한 적이 있고요. 2024년 설특사 때는 김기춘, 김관진 전 장관들에 대해서 상고를 포기하게 하고 바로 특별사면 명단에 포기했습니다. 물론 포기하게 했다는 것은 추정인데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면 당연히 실형 판단을 받은 이분들이 상고를 안 할 리가 없는데 상고를 포기하고 바로 사면 명단에 올라갔죠.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인 어떤 계산을 통해서 사전에 교감하고 특사 명단에 포함을 시키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몇 개월 만이냐 이건 사실은 크게 뭐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특별 사면이라는 게 어쨌든 정치적이고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명분은 이 국민 통합, 화합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니까요.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위안부 할머니들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뭐 상당히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평생을 또 그분들을 위해서 일해 왔던 과정이었고요. 초기의 기소 내용도 광범위하게 해서 무리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는 비판을 받았던 수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 확정 판결로 유죄를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도덕적 책임은 충분히 다 했다고 보고 이제 나머지를 뭐 다른 고려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사면 명단에 일단 포함된 것으로 보고요. 일단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단을 할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겠죠. 이런 상황에 윤미향 전 의원이 어제 본인의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 그러나 저는 참 편안하다.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라는 문구가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유죄 판결은 억지다. 이런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억울하다는 걸까요? 저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윤미향 씨 혐의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당시부터 비화가 되기 시작을 했었죠. 내부 폭로가 나왔던 사건이고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사실심 유죄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이나 재판이 질질 끌리게 되면서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다 채웠거든요. 채운 다음에 유죄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들만 보더라도 국민들께서 공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마저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법원에서 잘못된 판결을 하는 것이고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뒤에 또 하나의 SNS가 올라왔더라고요. 그 자동차 안에 소녀상을 앉혀놓고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근데 그 아래 포카리 스웨트가 또 있더라고요. 일본제 제품이죠. 그러니까 전 이쯤 되면은 일부러 국민들을 기망하는 것이 아닌가, 조롱하는 것이 아닌가, 권력이 있는데 사면 되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호통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정신 아닌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우리 아까 조기현 부위원장께서는 평생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게 아니라 착취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 거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광복절에 사면하는 것이 맞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숙고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네, 윤미향 전 의원이 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의 이름을 올린 걸 두고서 막말 논란을 빚었었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시각과 지금 정부의 시각이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거든요. 최 처장은 과거 윤미향 전 의원을 두둔하면서 이용수 할머니를 향해서 거의 막말성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 발언 자체는 매우 부적절하죠. 그리고 근데 그 발언과 지금 사면 대상에 오른 것을 연계시킬 만한 어떤 인과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이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공직에 임명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의견을 밝힌 거고요. 네. 저는 특정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렇게 그걸 특히 위안부 할머니를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사과라든가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도 있는데 어찌됐든 사안 자체가 유죄로 확정된 이상 그걸 가지고 위안부 할머니를 비판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 수사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기소, 그때 실제 1심, 항소심, 대법원 판결 내는 과정을 보면 검찰이 상당히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부분도 일정 확인된 부분이 네.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할 수는 있지만 그 피해 대상인 위안부 할머니를 거론해서 언급하는 것은 그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개인 자격에서 했던 아니면 지금 사면 대상을 놓고 논란이 가속되는 가운데에 있어서 윤미향 전 의원의 입장을 옹호하는 입장이든 절대 그런 발언이 있어서는 안 되는 발언입니다. 예. 네, 지금 윤미향 전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 명단에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이걸 갖고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 임기 첫 해의 사면이라 함은 대체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사면에 집중해온 특징이 있습니다. 정치인 사면이라고 하는 문제는 첫 해의 사면에 이게 맞을까라고 하는 이게 그냥 특정 정치인에 대한 그런 사면이 아니에요. 내란의 뿌리를 보면 정치검찰인데 이게 이제 결국 대통령 권력을 장악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 과정에서 희생자였던 건 틀림없거든요. 내란을 끝내야 되는 상황에서 보면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게 있다고 봐요. 네, 조국 전 대표 지난해 12월이죠.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이 됐고요. 아직 형기 30% 정도밖에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선거연대 보훈으로 비춰진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일단 저희가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수감된 것은 맞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왕성하게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작년 총선에 출마할 당시에도 2심, 즉 사실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된 상태에서 출마를 한 거거든요. 창당까지 했고 배지까지 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말에야 비로소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그 뒤에도 무엇들을 했습니까? 수감된 상태에서도 하루 종일 정치인들을 만나고 출판까지 했습니다. 책을 내고 지금도 여러 사람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애초에 조국 전 장관이 실형까지 받게 된 이유도 재판부에서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형기를 반절은 고사하고 30%조차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을 검토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조국 전 장관의 혐의가 보통 혐의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린 사건이었습니다. 입시 비리 때문에 일반 국민들께서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부모 특혜, 아빠 찬스를 통해서 자녀들을 입학을 시키고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을 했거든요. 그때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얼마나 우리 국민들께서 갈라져 싸웠습니까? 그러니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이 사면의 명분이 되는 건데 조국 전 장관처럼 이 분열의 아이콘을
광복절의 통합을 위한 목적의 사면의 대상에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미향 씨와 마찬가지로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입시이기 때문에 이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될 경우 청년층이나 중도층 민심이 반발할 가능성은 상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문자 메시지에 이름이 올렸던 인사들 여러분도 아실 텐데 그들이 실제로 사면 대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이 결국에는 이런 논란이 되는 인사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도 판을 깔아줬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무슨 음식 주문했다가 그냥 취소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판을 깔아준 거 아닌가 싶어갖고요. 네, 홍문종, 심학봉, 정찬민 전 의원, 뇌물수수와 횡령 등 개인 비리로 유죄 판결 받았던 인사들이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조 전 대표 사면을 비판할 수 있느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원래 국민적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야권의 비판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적어도 지금 국민의힘은 그렇게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비서실장을 통해서 내민 명단을 보면요. 지금 홍문종, 정찬민하고 심학봉 전 의원 등인데요. 대부분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패 이 경제 범죄 사건들입니다. 도저히 국민 정서상 용인될 수 없는 범죄 혐의자들을 사면 복권해달라고 명단을 내밀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안 된다라고 비판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면심사위원이라는 것은 여야의 균형이라든가 국민 통합 이런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여러 이 관련 단체 정치권의 추천을 받아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일단 사면심사위에서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준이 어땠는지는 최종 명단을 발표할 때 이제 브리핑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이전에 어쨌든 이런 의견을 제출해 놓고 조국 장관은 안 되고 윤미향은 안 된다 이런 비판을 한다 한들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리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전 정권 시절의 특별 사면은 매우 정치적인 목적, 그러니까 특별히 사면을 시킨 뒤에 출마를 시킨다거나 대통령실의 주요 요직에 다시 등용시키기 위한 사면이었습니다. 국민통합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죠. 그런 과거 사례, 지금 이번에 추천 명단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이 사면을 갖고 비판하기에는 스스로 명분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가 조금만 반론을 드리자면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송원석 원내대표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요. 송원석 원내대표도 모두 철회를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행위들을 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 정치 사면 자체가 없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체와 객체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애초에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것의 주도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정무수석실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정당 사무총장 선에서 의견을 받는 것, 수합하는 것이 전통적인 관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도권이 있는 대통령실 측에서 비판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논란이 됐다라고 하면 대통령실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필터링을 하고 모두 다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면 대상에 오른 인사들의 논란은 상당해 보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할 거니까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죠. 이번에는 특검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건진법사 청탁과 관련된 혐의가 적시가 돼 있는데 영장 청구서가 20쪽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절반 정도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할애가 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혐의가 위중하거나 입증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 대부분의 주범들이 기소돼서 재판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뒤늦게 시작이 됐고, 그런데 관련성이 없는 걸로 해서 작년 7월에 소위 말하는 특혜 조사를 거쳐서 불기소 처분이 됐죠. 그런데 그때 했던 이 주요 진술이나 내용들, 그리고 공범들이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의 관여를 부인했던 이 발언들이 최근에 특검 수사를 통해서 완전히 번복되는 증거들이 확보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김건희 여사 소환 씨의 특검이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도 물증으로 확인되는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답변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혐의 사실 자체도 중대하고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직접 관여, 그러니까 단순히 방조를 넘어서는 공모 수준의 관여가 있었다는 게 특검은 어느 정도 물증으로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를 부인하는 진술, 그것도 허위 진술을 반복했기 때문에 혐의의 중대성 또 증거 인멸의 우려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내용을 중심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의자가 뒤로 확 빼줬고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석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에선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체포 시도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2차 체포 시도 과정이 담긴 CCTV 그리고 바디캠 영상에 대한 정보 공개도 청구를 했습니다. CCTV로 진위를 가리겠다라는 건데 좀 필요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했던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비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구치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무죄가 추정되는 것이고 피고인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 내에서도 폭동 사태가 벌어졌을 때 출동하는 기동대까지 동원이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잔악무도한 그런 광경들이 연출됐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주장을 특검 측도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부적절한 장면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변호인단 측에서 이런 진위 여부, 진실 공방으로 비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확인을 열람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들이 국민적으로 공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여야 불문하고 모두에게 비극인 것이고 저는 민주당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억울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국민의 상처를 주고 국격을 훼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자극적인 제스처는 지양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다음 주 2차 체포 시도에 참여한 특검 및 구치소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할 예정인데 특검에서는 추가 영장 청구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고요. 그 고려를 특검에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민주당도 3차 그러니까 그 체포영장을 재청구해서 3차 구인을 시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체포를 해서 조사실에 앉혀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지금 2차에 걸쳐서 물리력까지 동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특검이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반드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을 들어야 될 수사상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강하게 저항하니 더 이상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이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을 거부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됩니다. 이게 아주 나쁜 선례가 되는 거죠. 체포영장 집행에는 어느 정도의 강제력, 물리력이 당연히 허용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피의자를 잡아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갑을 채우기도 하고 강제적으로 경찰관이나 수사관들이 이 팔을 잡고 끌고 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체포영장에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역시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치소에 구속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교도관을 통해서 영장 집행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절차를 그대로 따른 겁니다. 어떤 불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고발한다고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CCTV 공개까지 요구하면서 이것 공방의 소재로 삼는 것은 결국 여론,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전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요. CCTV 공개든 고발이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어떤 조치도 할 수 있지만 명백히 이번 체포영장의 집행은 적법하였다는 것. 그래서 재청구를 통해서 반드시 재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정당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어제는 대구에서 첫 합동 연설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등장하면서 상당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보고 오시죠.
오전 국민의힘이 긴급 비대위를 열었고요. 이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이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결정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걸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전한길 씨의 입당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입당 자체를 막을 명분은 없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입당을 하고 나서 좀 분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든지 당내 적절하지 못한 처신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건 윤리위원회 심사대에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당원들의 청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대위에서 긴급하게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윤리위원회로 그 공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사실 전당대회에 참여를 해서 저는 개인의 과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 상황들을 지켜보면은 이 후보자 한 명이 전한길 씨를 또 직접 지목을 하면서 도발을 하는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어떤 양당 그 양측 다른 생각들 간의 그런 갈등이 과열되는 그런 양상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잠깐 시계를 좀 돌려보면 지난 전당대회 때도 비슷한 양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한파와 반한파 이렇게 나뉘어져서 그때도 배신자라고 연호를 하면서 심지어는 이른바 의자를 들고 소동을 벌이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지 못한 선관위 측에도 저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당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주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전한길 씨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과격한 행동은 이유가 뭐가 됐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수권 정당의 확장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유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새롭게 선출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여당을 파트너로 인정을 하지 않고 해산까지 운운하는 것에는 지금 이 전한길 씨처럼 뭐 찬탄 반탄 논쟁에 국한되어 있는 국민의힘 모습 그게 무관치가 않을 텐데 부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이 자중질환의 중심에 전한길 씨가 있고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탄핵 논쟁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전한길 대회가 돼버렸는데요. 이 판을 누가 깔아줬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였고요. 주요 당권 주자들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구도가 찬탄 반탄으로 나뉘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지금 탄핵에 대한 찬반을 놓고 지금 몇 개월째 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혁신의 목소리는 뭐 전혀 이제 사그러들어서 나오지 않고 있고 탄핵에 대한 반대냐 아니냐, 윤 어게인에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주된 이슈가 돼버린 전당대회에서 당연히 전한길 씨가 그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요 당권 주자들 전한길 씨 앞에 가서 검증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한길 씨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하고 전한길 씨의 이 지지를 통해서 당권이 얻겠다는 분들이 출마한 전당대회에서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위원정당 심판을 나중에 제청할 수도 있다.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국민의힘은 스스로 위원정당임을 확인하고 있고 해산 절차를 스스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나중에 위원정당 해산 심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냉수 섞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후외환 상황에 민주당은 기강 잡기에 한창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일주일 만에 또다시 호남을 찾아서 텃밭 민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이 정청래 대표가 호남 지역 국회의원 등을 향해 공개적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전당대회 이후에 첫 현장 최고위로 전남 광주 합동 회의입니다. 광주 시당위원장님과 전남 노당위원장님 오셨는데 광주 전남 소속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 갔어요? 사무총장께서 왜 안 왔는지 사유를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정청래 대표 최고위 회의에 불참한 지역 의원들을 향해서 사무총장에게 왜 안 왔는지 사유를 보고하라는 건데요. 이거 기강 잡기로 봐야 될까요? 뭐 어느 정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그 최고위원회, 지역 최고위원회였고요. 또 호남이 갖고 있는 민주당의 어떤 상징성, 중요성을 고려하면 당연히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그날은 그냥 회의만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호남과 관련된 특별한 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호남 그 유권자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되겠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현역 의원들이 불참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그 호남 지역 민들에 대한 민주당의 어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한편 있고, 근데 최근에 이 비상계엄부터 대선 과정까지
뭐 쉴 틈 없이 달려온 상황에서 정권이 교체됐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는데 다소 기강이 완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내부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의원들도 많이 지치고 힘들고요. 근데 지금은 어느 때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될 때인데 그렇게 이완된 어떤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니다라는 어떤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정청래 대표 체제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 대표가 당원과 대의원 간 표 반영 비율이 다른 현행 당원 당규가 위헌이다. 전 당원 1인 1표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당내 투표에서 당원은 1표, 대의원은 17표의 반영 비율인 현행 체제가 위헌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정당의 주인이 당원이긴 합니다만 현재 이제 17표 반영 비율이 위헌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일단 아까 국민의힘의 자중질환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민주당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인 시절에 민주당이 친명 반명으로 상당한 내홍을 겪었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체포동의안을 둘러싸고 완전히 갈라진 양상들을 보였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비명 행사로 완벽한 리더십을 복원했을 때 민주당의 자중질환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봤을 때 이른바 청명대전이라고 하죠. 친문계가 다시 당권을 틀어쥐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갈등 양상이 시작될 수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심과 의심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달랐습니다. 대의원들은 박찬대 후보를 더 지지를 했는데 당원들, 소위 강성 당원층은 정청래 후보를 지지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자는 대통령의 의중 혹은 대의원들의 의중보다 당원들의 표심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자신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성 당원들, 이른바 개딸들에게 소구해서 당권을 더 공고히 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반 당원들의 어떤 권리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글쎄요. 정청래 대표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당정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당원 주권주의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 왔던 게 정청래 대표고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이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의원 제도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의가 강화된 상황에서 전혀 현역 의원들을 배출하지 못하는 영남이라든가 일부 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 대의원의 어떤 권리를 강화시켜 준 건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1인 1표가 맞다. 이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